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오늘은 부의 박작 두 번째 시간 파트 세 번째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 무형 자산은 어떻게 유형 자산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유형의 자산이 없다. 하지만 너는 무형의 자산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유형의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부는 원자재로 당신에게 도착한다. 당신의 삶을 바꿔줄 기회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자재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다. 5,000원짜리 제품이 되느냐, 5억 원짜리 작품이 되느냐는 오직 당신의 해석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하루는 얼마인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24시간이 당신에겐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기회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엔 불확실한 기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좋은 기회를 뻥뻥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관심과 비웃음을 섞어가며 말이다. 성공한 사람 중에 자신의 꿈을 비웃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는 성공을 너무 막연히 생각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평가절하한다라는 거죠.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학원에서 선생님을 고용했는데 서로 일하는 자세가 너무 달랐다라고 합니다. 한 명은 자기 학원을 차리고 싶어서 학원의 업무를 모두 보고 배우려고 들어왔고, 한 명은 매달 월급 받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본 분은 수십억을 벌 생각이 들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루에 1시간이 고작 몇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팔아먹는 비료함에 고통스러웠다 하는데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한 분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학원 강사를 하러 들어왔지만, 한 분은 본인이 어떠한 학원을 차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은 몇 억의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는 사람이고, 한 분은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 사람이니까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하나의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옵션에도 마이너스 가치는 없다라고 하면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초에 살았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루카로드는 개인 투자자로 수백억 원을 번 것으로 유명한데요. 친구에게 투자에 대한 두 가지 조언을 늘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라.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공짜 옵션을 마다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것을 마다하지 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골프 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형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만드는 연결고리를 지금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어느 부자가 골프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를 준다고 가정해보자. 골프가 아니라 테니스든 당구든 스포츠카든 열대어든 뭐든 좋다. 그 사람은 당신이 골프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며 기회를 주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골프라는 것을 매개로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 직장 안에서도 높으신 분이 자네 골프 좀 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그 골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그 밑에 분이 아유 요즘에 누가 골프를 치냐고 라고 딱 그 말을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과 유형 자산을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체의 기회가 존재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고요. 회사에서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한번 열심히 해보면 최연소 임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귀뜸을 해주지만 대다수의 회사원들은 하하하 웃깁니다라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이 집은 서비스만 조금 개선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라고 조언을 해주어도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 말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도 그걸 넘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에 최소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이 유형자산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서로를 찾는 과정에서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기회는 우발적으로 다가오고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기회가 기획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기회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기회가 기회인지 볼 수 있는 눈.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은 것과 기회를 연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욕망과 욕망 사이에서 어떻게 그것을 연결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협상을 임할 때 먼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하고 나의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요구, 당신의 요구는 무엇인가? 협상을 임할 때 내가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협상을 하는 상대방의 욕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욕구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입장과 욕구를 분리하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입장과 욕구를 분리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협상에선 당신의 입장과 내면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리스크가 행동의 깊이를 결정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좋다. 리스크를 100번 볼 바에야 직접 투입한 한 번의 리스크를 경험해 보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어설픔의 단계를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포기할 것인가 책임질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실패는 능숙함으로 가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자 성공을 위한 초석이므로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무조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어떤 실패를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만 우리는 어떤 부분을 포기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당수는 리스크 감수를 통해서만 개발이 되고요.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무리해서라도 그 자신이 말한 것을 감당해야지만 그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만들어내는 리스크들을 감당해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지금의 안정을 보장해 주긴 하지만 결국은요. 더욱 나은 내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당신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세상의 유형의 자산과 연결시킬 수 없는 거죠.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리스크가 성장을 만듭니다. 부자는 왜 미친 짓을 즐기는가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부자가 미친 짓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미친 짓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니체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니체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결정하는 4요소라고 해서 INSTA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는데요. 4단계로 나누어서 사고하라는 겁니다. 4단계로 분할해서 사고하면 아무리 거대한 문제도 토막토막 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는 뭐냐 하면 통찰, 전략, 전술, 행동입니다. 세상을 읽는 지도 통찰이고요. 전략,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술,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론이 전술이고요.
그리고 행동, 본능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기존의 것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자는 용기, 실행력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하면서 용기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복잡해 보이던 문제도 가닥이 잡히고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길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특히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분별하기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의 확장 책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뭐냐면 1초의 결심이에요. 1초의 결심. 세상은 1초 만에 바뀔 수 있다. 세상을 1초 만에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스스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1초에 바뀔 수 있는 변화, 1초의 시간.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는 변하겠다라는 그 1초의 다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많은 그렇게 1초의 변화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기는 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찰나의 순간의 사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22살이었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뉴욕의 허름한 자취방에서 나와 식당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제 지갑에는 $5밖에 없었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절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공해 보겠다라는 결심을 했죠. 왜 그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초의 결심이라는 성공해 보겠다, 변화하겠다라는 그 1초의 결심이 모든 걸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마약에 찌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버거가 더 이상 햄버거의 맛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진짜 망가지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자신을 바꾸는 계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났던 거예요. 마약에 너무 찌들어 살아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 1초의 순간입니다. 1초의 순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1초.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끌려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초만 결심하라. 유혹이 당신에게 손을 뻗을 때마다 1초만 다르게 생각해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달라진다. 당신이 만든 1초가 모여 3년 후의 모습을 바꾸고 10년 후의 미래를 바꾸고 20년 후 당신이 서 있는 위치를 바꾼다. 한번 스스로 선택을 한 사람은 영원히 남이 만든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초의 결심. 네, 1초 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의 확장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